마음의 비밀. 일리노이 주의 크 카운티 국선 변호사 데일 코번트리와 제이미 건적에는 비밀이 있었다. 두 사람은 1982년에 살인죄로 정신을 설고 있는 월터 로건이 무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에게 범행을 자백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코번트리와 건저는 이 비밀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으나 법적으로 공개할 힘이 없었고, 로건이 자신이 저지르려는 범죄로 감옥에 갇힌 오랜 세월 동안의 비밀을 함구해야 했다. 1982년 1월에 에드거 호프와 메이든 스마트는 시카고 한 맥도날드 매장에 들어갔고, 호프의 오른팔 앤드루 윌슨은 차에서 내렸다. 그런 시점에 호프와 맥도날드 직원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곧 경비원 두 사람이 다가갔는데 창문으로 소동을 받게 한 윌슨은 엽정을 가지고 매장에 들어간다. 호프가 이미 강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터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윌슨은 엽정을 들어올리며 경비원들에게 물러서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수고스문 호프가 경비원의 손목을 비틀어 총을 뺐으며 쓰러뜨린 뒤에 총을 그의 머리에 겨누고 그대로 방아쇠를 당겼다. 동시에 윌슨은 다른 경비원의 가슴을 쐈다. 그리고 나서 호프와 윌슨, 스마트는 현장에서 도망쳤다. 가슴에 총을 맞은 경비원은 즉시 숨을 거뒀고 다른 경비원은 목숨을 건졌다. 호프가 방아쇠를 당겼을 때 팔을 들어서 머리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뒤 스마트는 매장으로 되돌아왔고 아직 현장을 기록하느라고 머물러 있던 경찰들에게 사건의 목격자로 진술하고 싶다고 말한다. 스마트는 그날 밤에 살인을 저지른 윌슨을 감싸고 결과적으로 공범인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떠오른 윌턴 로건의 이름을 댄다. 어릴 때부터 아는 사이였다. 로건은 1914년에 노인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고 차를 훔쳐서 달아나다 붙잡혀서 5년 교도소를 보낸 전력이 있었으므로 그를 따라 용의자인 듯 했다. 맥도날드 총기 사건 발생 이틀 뒤에 저녁에 기간 로건은 경찰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접한다. 그는 2년 전에 출소한 뒤로 바른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로건의 머리는 경찰의 연락에 오르고 말했고 그는 즉시 그렇게 했다. 그러자 곧바로 경찰들이 와서 그를 경찰서로 데려갔다.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도록 치료가 계속되었고 집으로 돌아온 로건은 이제 끝날 일이 없기니 생각했다. 그러나 한 달 뒤에 자정 직전에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여러 자루의 총이 그를 머리를 겨뤘다. 그렇게 로건은 체포됐다. 경찰서에서 형사들은 로건에게 라인업, 목격자, 용의자를 비롯한 여러 인물의 사진을 제시하고 범인을 지목하기는 수사기법으로 수사를 원하는지 물었다. 로건은 동의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포기했다. 변호사는 필요 없어요. 아무 짓도 안 했을까요? 그의 말이었다. 상황은 로건에게 점점 더 나쁘게 들어갔다. 그날 맥도날드에서 부상당한 사람이라는 라인업 절차에서 로건을 총격범으로 잘못 지목한 것이다. 전범인 윌슨은 범행 당일 법망을 벗어났으나 곧 체포됐다. 로건이 체포된 지 이틀 후른 새벽 2시경 두 경찰이 윌슨의 차를 세웠다. 연정이 오갔고 총이 발사됐다. 두 사람이 모두 사망했다. 경찰 두 사람. 이번엔 누가 범인인지 혼란이 벌어지지 않았다. 결국 윌슨은 두 명의 경찰을 살해한 혐의로 가석방하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세 남성이 수감된 지 한 달이 되기 전에 맥도날드 경비원의 팔에 송을 쐈던 에드거 호프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월턴 로건을 만난 적이 없으며 다른 경비원을 쏴서 죽인 인물은 앤드루 윌슨이라고 말했다. 호프의 변호사는 이 사실을 거쳐 윌슨의 보는 변호를 맡은 쿡 카운티 국선 변호사 코번트리와 건지에게 알렸다. 이들은 윌슨에게 쫓기를 요청했고 이때 윌슨이 살인을 자백했다. 이는 로건의 무죄를 입증하는 스모킹 이었으나 윌슨은 자신의 자백을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윌슨의 협조 없이 그의 변호사들이 오판을 잡을 수는 없었다. 변호사 의뢰인 비밀 또 특권 메인 코번트리 컨저는 로건의 무죄를 비밀로 묻었다. 다만 윌슨은 자신이 사망한 뒤에는 자백의 내용을 밝히는데 동의했다. 코번트리 분녀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 두 사람은 로건이 결백하며 다른 인물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을 자세히 담아서 서명하고 공증받은 진술서를 금고에 넣었다. 이후에 이 진술서는 26년 동안 그곳에 들어 있었다.
윌슨이 2007년 말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자연사하자 마침내 코번 트리와 쿤즈는 나서서 로건의 결백을 밝힐 수가 있었고 로건은 무죄를 입증받았다. 결국 코번트리와 쿤즈는 자신들이 밝히면 무거운 사람이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의 26년 동안 비밀을 지켜야 했다. 이 비밀은 두 사람을 무겁게 짓눌렀다. 코번트리는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가 석방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로건을 떠올렸다고 한다.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쿤즈 역시 이 비밀을 생각하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1년에 250번은 생각한 것 같다고 한다. 두 사람은 비밀 때문에 고통을 겪었고 어떤 식의 고통을 겪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두 사람이 답변은 다른 사람들의 질문을 피해야 했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대신에 오랜 세월에 짊어져야 했던 마음의 짐을 설명하면서 이들은 비밀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자주 떠올랐는가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비밀을 지키는 데는 의도가 있다. 어떤 정보가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막고자 하는 의도다. 우리의 마음은 의도와 관련된 것들을 우선시한다. 이에 따라서 우리의 의도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예의주시한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비밀에 대한 생각으로 계속 되돌아간다는 뜻이다. 심지어 방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도 말이다. 마치 그림자처럼 비밀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닐 수 있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비밀과 단둘이 다닌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트라우마에 대처하기. 1983년 11월 초에 당시 서던 메도스트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제임스 베이커는 최근에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교수 그리고 함께 연구를 실시한 대학원생은 해당 지역 검사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자살과 사고서에 관한 기록을 열람했다.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은 얼마간의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고 우편으로 봉투 보내고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방식을 조사하고 있다고 양해를 구하고 편지와 함께 두 장의 설문용지가 보내졌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배우자의 죽음에 대해서 친구들과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지를 물었다.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의 각종 질병과 건강 악화를 경험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건강 체크리스트도 작성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연구진의 여성들과 사람들은 배우자가 사망한 다음 해에 건강 악화되었다고 보고했다. 배우자를 잃게 된 연유와 상관없이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한 가지 건강 문제를 지니고 있었으나 배우자가 떠난 후에는 두세 가지의 건강 문제를 지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페니 베이커의 연구는 비밀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트라우마 대처에 관한 연구였다. 그런데 그는 이 연구에서 자신의 경력을 바꿀 수 있는 발견을 한다. 최근에 겪은 배우자의 죽음에 관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횟수가 적은 참가일수록 건강 문제가 확연히 증가했다. 자신의 슬픔을 말하는 사람이 말하지 않는 사람보다 건강한 것 같았다.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데 슬픔을 털어놓는 것은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자기 슬픔을 말하는 사람이 그러나 슬픔을 털어놓은 참가자들은 이 같은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더 많다는 뜻이다. 페니 베이커는 참가자들이 한 가지 질문을 대했다.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자주 멈출 수 없나? 이들의 응답에 따르면 친구들에게 슬픔을 더 자주 표현한 참가일수록 배우자의 죽음을 덜 생각했으며 건강 문제도 적었다. 이 슬픔 연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수수께끼를 안긴다. 왜 슬픔은 이야기하면 슬픔에 대한 생각이 줄어드는 것일까? 힘들어진 경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보다 낫다면 의도적으로 경험을 감추는 것은 해롭다는 의미일까? 가끔 제 일이 너무 싫고 환자들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아요. 호스피스 일을 하는데 인정을 받고 싶다는 바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또 죄책감도 같이 들죠. 제가 감정적으로 과부하 걸렸다고 판단되면은 환자나 가족들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뒀어요. 그분들에게 정신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일종의 자기 방어책이랄까요. 눈치챘겠지만 이 말들은 호스피스 직원들과 인터뷰에서 나온 말들이다.
산타클라라 대학교 심리학과 델리슨은 페니베이커가 설정에 빠진 사람들을 연구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호스피스 직원들을 연구했다. 그 역시 감정적인 부담을 털어놓는 것이 털어놓지 않는 것보다 부담감에 대처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호스피스 직원들은 종종 직접과 피로를 느꼈으며 울적했고 혼자가 지간 이 모든 감정을 자책하곤 했다. 아무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호스피스 직원들은 자신과 같은 경험이 얼마나 흔한지도 알지 못했다. 공유하고 있는 고충을 바탕으로 연결되기보다는 그 고충을 홀로 아는 사람이 외로움과 고립감에 시달리기 더 쉽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혼자 간직하는 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비밀이 너무 부끄럽다라서는 이 같은 진술들에 대한 동기의 여부를 알려달라고 참가자들에게 요청했다. 라슨의 조사 결과 100건의 이상 연구에 활용되었고 결론은 명확했다. 문제가 생기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성격은 어려움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앞서 본 배우자가 이런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문제를 건강한 방식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학과를 경험한 것이며 상실을 털어놓지 않은 것은 부족한 문제에 대처 전략의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부끄러워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경향과 비밀을 가진 것은 다르다. 켈리나 라슨처럼 참가자들을 모집해서 문제에 적극 맞서기보다 문제를 감추는 것처럼 건강하지 못한 경향을 지닌 정도를 측정했다. 그러자 마찬가지로 문제를 숨기는 것이 건강학과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들은 감정적인 고충을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않는 경향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회피하는 해로운 경향과 별개라는 질문을 시사한다. 드디어 내가 등장하는 지점이다. 캘림피어 대학교 일하기 시작한 직후에 나는 한 대학원생과 함께 일반적인 비밀금지의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공간에서 만난 사람들과 마음의 비밀. 많은 사람에게 구글은 가을이라는 이미지다. 가벼운 재킷을 걸치기 시작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가고 낙엽이 떨어진다. 그러나 뉴욕에서 이때까지 여름이 맹위를 떨치기도 한다. 빽빽이 밀집한 빌딩과 도로, 인도의 콘크리트 아스팔트, 여름 내내 열을 없어한테라 온도가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에이드리에는 처음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용기를 지어 짜내야 했다. 그러나 몇 차례 시도하는 사이에 자신만의 요령을 털어냈다. 에이드리에는 짧은 스피치를 준비해서 우선 자신이 연구조사를 위해서 나온 학생이라는 것을 소개했다.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기꺼이 참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샌드럴 파크에서 낯선 사람이 자신의 비밀에 관한 설문에 참여해달라고 하면은 수상쩍지도 않아도 역시 이상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비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비밀에 잘 대처할 방법도 찾기 위한 연구조사라는 점을 설명하고 우리는 단순히 참가자들이 지닌 비밀의 가지수를 세는 대신에 목록 중에 참가자에게 있는 비밀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샌드럴파크에서 만난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모집한 수천 명의 사람에게 조정치를 내달라고 요청하자 일주일에 평균 3회 정도 현재 가진 비밀을 생각하는 결과가 나왔다. 비밀을 얼마나 자주 떠올리는지 왜 중요할까? 콘즈는 자신이 그 비밀에 짓눌리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비밀을 얼마나 자주 생각했는지 말했다. 그리고 이 점은 우리가 샌드럴파크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 연구들은 일상에서 논의한 언덕 경사도 연구와 더불어서 비밀이 부담스러운 까닭을 알려준다. 이리저리 떠다니는 마음. 인간의 마음은 은하의 사정을 떠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경향이 있다. 그 계획하는 가사나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때도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갑자기 궤도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초점이 맞추어진 곳에 머문다. 그러나 그 생각은 새로운 생각이 끊임없이 조형문으로 밀려들어서 스포트라이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다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한 가지 묻겠다. 지금 막 무슨 생각을 했나? 잠시 읽기를 멈추고 한번 떠올려보자. 여러분의 생각에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단언하는 것은 내가 넘겨짚는 데에 다른 남다른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전화를 물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이 훈련은 핸드폰을 통해서 참가자의 양적 귀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과정도 있었다. 파티에서 흔히 벌어지는 두 대화 사이에서 끼인 경험이 있다면 주의력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뻗으며 가늘고 팽팽하게 긴장되는 느낌을 알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주의가 두 이야기 사이에서 바뀌는 순간을 감지하도록 연습을 했다.
훈련 결과 참가자 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이들은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옮겨가 무대에서 밀려나기 전까지 어떤 생각이 평균 10초가량 지속된다고 추정했다. 현재 간인사와 관련 있는 것들은 쉽게 우리의 주의를 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덤불 속에 포식동물의 울음의 소리, 하드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외치는 소리, 또는 전정 소리를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무언가 마음에 사로잡힌 상황은 그것이 이상적인 것이 아니다. 아마 절벽이나 다리, 발코니처럼 높은 곳에 올랐을 때 뛰어내릴 수도 있다고 속으로 생각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왜일까?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불안에 따른 것이다. 의도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놓인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더 그 의도와 관련된 것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게 마련이다. 의도, 현재의 목표 끊이지 않는 걱정은 우리 마음이 정당한 이유로 계속해서 찾는 핵심 영역들이다. 인지의 능력의 이 같은 특성은 마음속의 비밀이 특히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를 해명해 준다. 경계 대세를 유지하고 관련 사항을 일찌감치 할 수 있다면 대화가 비밀의 근접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침착하게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떤 생각 때문에 감인한 상태가 되면 심지어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도 놀랄 수 있다. 또 아무도 없어서 누구로부터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비밀에 대한 생각으로 골몰하기도 한다. 비밀이 생각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한번 비밀을 떠올리기 시작하면 그 생각을 다시 내려놓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 범죄의 심리군요. 비밀이란 것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마음은 울적하다고 해서 즐겁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향가지가 않는다. 무언가를 되풀이 생각하다 보면은 반추에 빠지기 쉬운데 심리학자는 이를 단순히 반복되는 생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정의한다. 지금부터 반추의 부정적인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자. 또 보잭 볼스맨은 지금 빌보드 없는 1990년대 TV 스타 보잭을 증명하는 코미디 애니메이션이다. 안타까운 보잭의 이야기에 동물장 우스꽝스러운 또 기막힌 스토리이 어울려 있다면 더 보잭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울증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거의 모든 주변 사람에게 비밀로 한다. 머저리 쓸모없는 머저리, 넌 진짜 쓸모없는 머저리야. 그러나 나는 내가 머저리라는 것을 알잖아. 아침이나 먹자. 이 네 편의 독백은 에피소드의 첫 장면에 함께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된다. 시청자는 이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보잭의 생각을 듣는다. 일단 마음이 비밀을 향해서 내달리기 시작하면 비밀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기란 어렵다. 심리학자 데니엘 웨거너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다소 이상한 요청을 했다. 흰검을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하되 만약 흰검을 생각했을 때는 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희소식을 발표했다.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항상 실패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켈리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우선 평소 가장 자주 드는 거슬리는 생각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생각을 이뤄낼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 요점이 빠져있다. 비밀을 터놓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지 않다면 비밀을 생각하는 것은 관련 문제를 헤쳐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비밀을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생산적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은 단순히 비밀의 내용을 재탕하거나 후회를 꼽으시는 경우가 많다. 무엇이 사람을 보직의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전철된 내적인 독백 같은 반추의 어떤 길로 이끄는 것일까? 부모에게 자녀에게도 최선은 자녀가 필요한 순간에 편안하게 마음을 터놓을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다.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부모는 효과적인 대처 기술도 알려주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침착한 부모 아래에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이 빠질 수 있다. 그것도 어쩌다가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빠질 수가 있다. 반추는 우울이나 불안증 같은 원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자신에게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돋보기처럼 확대해서 보여주기 때문이다. 라셀이 조사한 호스피스 직원들처럼 습관적으로 감정적인 고충을 혼자 끌어안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사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평범한 문제라는 점을 알지 못한다.